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건 단 한 장의 보고서.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국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 0%, 가동 가능 조선소 제로, 숙련 기술자 자녀 인력 2,300명, 평균 연령 62세. 이 숫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소생 불가능하게 죽어 있다는 것.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산업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소름 끼치게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LNG 운반선 건조 가능 국가, 대한민국, 중국. 선택지 단 둘뿐. 트럼프는 펜을 참모들에게 집어던지며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소리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이제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에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국가 안보를 포기하거나. 바로 그 순간 한국의 새 거대 조선사가 움직였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들이 내민 제안서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총 투자 금액 50억 달러. 신규 일자리 창출 5,000명. 기술 이전 무상 제공.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을 잃었습니다. 50억 달러요? 공짜로 기술을 준다고요? 그들은 대체 우리의 뭘 믿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텍사스의 폐업을 앞둔 조선소에서 겨우 시설 관리만 하던 30년 경력의 엔지니어 리처드 밀러. 그는 한국을 미치도록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비로소 한국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6개월 뒤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반이민 정책의 상징이었던 트럼프가 한국 엔지니어만을 위한 특별 비자를 직접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미국 전역 조선소병마다 태극기가 그려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는 한국을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사건입니다. 한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탄탄한 기술력과 정의 있는 민족성의 진실함으로 미국의 마음을 얻는 녹듯이 완전히 녹여 굴복시킨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디어 코리아. 친애하는 한국인 여러분. 제 이름은 리처드 밀러입니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조선소에서 30년을 일한 엔지니어죠. 이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엔 당신들이 싫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척 증오했습니다. 2019년 미국 조선업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우리는 경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가격도 속도도 기술도 모두 밀렸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해고당했고 저희 조선소도 문을 닫을 위기였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불공정 무역은 끝낸다. 저는 그 말에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짓밟던 외국 기업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 말이에요.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이름들만 들어도 치가 떨렸습니다. 관세를 매기면 돼. 그럼 한국 놈들도 꼼짝 못할 거야. 동료들과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그렇게 말했죠. 우린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관세라는 무기만 있으면 미국 조선업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세를 아무리 높여도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엔 더 이상 배를 만들 능력 자체가 없었거든요. 설비는 녹슬었고 기술자는 은퇴했고 젊은이들은 조선업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저는 회사로부터 긴급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본사 회의실 집합.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죠.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한국 기업과 합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합니까? 부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밀러, 자네 지난 분기 우리 회사 실적 알고 있나? 주문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그건 제로야. 단 한 건도 없었어.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우리 회사는 문 닫아. 자네도 나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거리에 나앉는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정부로부터 특별 지시가 내려왔네. 한국 기술진과 협력하라고.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백악관에서 직접 내린 명령이야. 마지막 희망이라니요. 그 말이 제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우리가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이 이제는 한국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게 됐어. 그게 뭐가 문제야? 좋은 거 아니야? 난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우리가 왜 그들한테 배워야 하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자존심 가지고 배 만들 수 있어? 월급 받을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미국 조선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 현실을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명령이었죠.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는데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 두려움, 아니면 기대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봤어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을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만하거나 으스대는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조용했고 차분했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죠.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HD한국 조선해양 박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기술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처드 밀러입니다. 환영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어요. 박진수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많이 불편하시죠?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예. 저희도 외국 기술 배울 때 자존심 상했었거든요. 한국도 한때는 조선업 후진국이었어요. 유럽한테 배웠고 일본한테 배웠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됐죠. 그 말에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던 박진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한때 세계 최고였던 곳이군요. 미국 조선업의 심장. 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곳을 꿈꿨대요. 언젠가 미국 같은 조선소를 한국에도 만들고 싶다고. 지금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박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서고 뒤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바다를 향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면 안 될까요? 동료라.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곳. 녹슨 크레인, 금간 콘크리트 바닥, 깨진 유리창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그곳이 이제는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차에서 내려 조선소를 둘러봤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실망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설을 살펴봤어요. 녹슨 장비를 만져보고 바닥을 두드려보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살릴 수 있어요.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 폐허를요? 폐허가 아니에요. 뼈대는 튼튼합니다. 기초가 살아있어요. 미국 조선업의 자부심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가 바닥을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날렸지만 그 밑에는 단단한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뭉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정말로 우리를 살리러 온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팀과 미국팀이 함께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곳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겁니다. 설비 교체,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모두 포함됩니다. 제 옆에 앉았던 동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총 5억 달러 규모입니다. 저희 본사에서 전액 투자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5억 달러라니. 그들이 정말 그 큰 돈을 우리한테 쓴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국 조선업이 살아야 전 세계 조선업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배웁니다. 미국의 혁신 정신을요. 서로 살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녹슨 크레인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크레인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방치했구나. 그리고 생각했죠.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팀이 뭘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감시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심 말이죠.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팀은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업복을 입고 녹슨 설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어요. 박진수 씨가 녹슨 크레인 밑에서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벌써 시작하셨군요. 아, 밀러 씨. 일찍 오셨네요. 이 크레인 구조가 정말 훌륭해요. 설계가 탄탄합니다. 하지만 30년은 된 거예요. 작동도 안 하고. 작동 안 하는 건 부품 문제예요. 뼈대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요즘 크레인보다 더 튼튼해요. 미국 제조업의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그는 크레인 기둥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조선소를 무시하려 온 게 아니구나. 정말로 살리려 온 거구나. 오전 9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팀과 미국팀이 모두 모였죠.
박진수 씨가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을 띄웠어요. 이게 현재 이 조선소의 상태입니다. 화면엔 조선소 구석구석을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녹슨 장비들, 깨진 바닥, 무너진 지붕. 저희 입장에선 창피한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이게 6개월 후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새 것처럼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최신 설비들, 깨끗한 작업장, 현대식 시스템들. 제 옆에 앉았던 동료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6개월 만에 저렇게 바꾼다고? 불가능해. 박진수 씨가 톰을 바라봤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에선 이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조선소를 만든 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의지요? 네. 함께 해내겠다는 의지요. 저희만으론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팀이 와서 모든 걸 알아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컨테이너 트럭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새 장비들, 부품들, 공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다 얼마짜리예요? 제가 물었더니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답했어요. 돈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일단 만들어 봅시다. 움직이는 조선소를 보면 저절로 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한국팀은 정말 말이 없었어요. 대신 손이 빨랐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는 대신 직접 시범을 보여줬어요. 용접 하나를 하더라도 부품 하나를 조립하더라도 모든 걸 직접 해보이며 가르쳐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용접 작업장에서 박진수 씨 옆에 서 있었어요. 그가 고만강강 접합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만강강이요? 그건 제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 없는 기술이었어요. 밀러 씨, 여기 좀 보세요. 박진수 씨가 용접봉을 들고 철판을 가리켰습니다. 고만강강은 예민해요. 각도가 15도만 틀어져도 접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정확히 15도 각도로 용접봉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용접선을 그어나갔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쇳물이 녹아 흘렀어요. 10분 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박진수 씨가 용접 부위를 식히고 확인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밀러 씨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전 한 번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30년 경력이지만 마치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박진수 씨가 제 손을 잡고 각도를 맞춰줬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철판이 원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를 들으라니요? 무슨 소리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집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들렸습니다. 쇳물이 녹으며 내는 미세한 소리. 그 소리가 균일하게 나올 때가 바로 적정 속도였어요. 작업을 마쳤을 때 저는 숨이 차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가 제 작업물을 확인했어요. 훌륭해요, 밀러 씨. 첫 시도치고 완벽합니다. 정말요? 제가요? 네. 밀러 씨는 이미 기본기가 탄탄해요. 그걸 조금만 발전시키면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아니,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팀과 한국 팀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피자를 주문했고 맥주도 몇 박스 샀어요. 작업장 한쪽에 둘러앉아 다 같이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우시겠어요. 제가 말했더니 한국 팀원 하나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피자도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솔직히 미국은 당신들한테 잘해준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관세로 괴롭혔고. 박진수 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랬어요. 한국이 가난했을 때 미국이 도와줬다고. 기술도 주고 원조도 해줬다고.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 왔대요. 이제 저희가 돌려줄 차례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려준다니. 그들은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반세기 전의 은혜를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 당신들이 직접 나설 필요는 아니에요. 이건 국가 대 국가가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의 문제예요. 밀러 씨 같은 분들이 다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승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만들러 온 거였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력이 도착했고 대형 장비들도 들어왔어요. 조선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철학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작업을 기록했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문서로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세요? 제가 묻자 박진수 씨가 답했습니다. 저희가 떠나면 밀러 씨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기록들은 전부 밀러 씨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을 비법 같은 걸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공개하고 가르치고 전수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조선소 곳곳에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크레인이 다시 움직였고 깨진 바닥이 메워졌어요. 무너진 지붕도 수리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직원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일을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제 동료 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나 오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자랑했어. 내가 조선소에서 일한다고. 예전엔 창피해서 말도 못했거든. 근데 오늘은 달랐어. 난 다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팀이 원했던 거구나. 단순히 조선소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였구나. 어느 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석양이 조선소를 비추고 있었어요. 박진수 씨가 저와 함께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일하는 조선소의 노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당신들이 싫었어요. 알아요. 눈빛으로 다 보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박진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진짜는 이제부터라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주 워싱턴에서 어마어마한 발표가 나왔거든요.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그곳에서 상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3대 조선사와 총액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50억 달러라니. 하지만 장관의 발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로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의 최첨단 모듈 공장이 건설됩니다. 예상 고용 인원은 5,000명. 모두 미국인 일자리입니다. 5,000명. 그 숫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한국 기업들이 왜 그렇게 큰 투자를 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깨달았죠.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동맹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날 저녁 텍사스 조선소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장관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미국의 손으로, 미국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협력입니다.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결국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옆에 서 있던 박진수 씨를 봤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박 씨. 대단한 프로젝트네요. 밀러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 본사에서 엄청난 양의 자재와 장비가 도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컨테이너가 10여 개씩 실려왔어요. 그 안에는 최신 용접 로봇, 자동화 시스템, 품질 검사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비들이었죠.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박진수 씨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만들 LNG 운반선 모듈에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전부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엄청 비싸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 항목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장비들은 앞으로 계속 여기서 쓸 거예요. 밀러 씨가요. 밀러 씨가. 그러니까 제가 쓰게 된다는 말이었죠. 한국 팀이 떠나도 이 장비들은 여기 남아서 미국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장비를 조립하고 설치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미국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용접 패턴이 조정됩니다. 보세요. 젊은 한국 기술자가 시연을 보여줬어요. 로봇팔이 움직이며 완벽한 용접선을 그려냈습니다. 그 정확도와 속도에 미국 직원들이 감탄했죠. 와, 저거 한 번에 80cm를 용접하네요. 네, 그리고 오차 범위가 0.1mm예요.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확도죠. 하지만 그 기술자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사람이 세팅해줘야 해요. 기계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기술은 이걸 다루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는 미국 직원들에게 직접 로봇을 조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요. 한 달 후 공장 한쪽에 대형 철판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모듈의 재료였어요. 박진수 씨가 전 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LNG 운반선 모듈을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철판 조각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상징하는 첫 작품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박진수 씨가 용접 토치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밀러 씨, 같이 하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토치를 잡았어요. 박진수 씨와 나란히 서서 첫 용접선을 그었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쇳물이 녹아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모듈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했고 각 부품마다 정밀한 가공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압력이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용접이 조금이라도 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하며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 직원에게 따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 실패하면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쳐줬어요. 어느 날 오후 작업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판 하나가 규격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0.5mm 차이였지만 정밀 작업에서는 치명적인 오차였죠. 미국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철판을 다시 주문하려면 일주일은 걸릴 텐데, 그럼 전체 일정이 밀리는 겁니다. 그때 박진수 씨가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직접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한국에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거든요. 밀러 씨, 연막이 가져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박진수 씨는 연마기로 철판 모서리를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아주 천천히 정밀하게요. 30분 후 그는 철판을 다시 측정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규격에 맞아요. 미국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음부터 정확한 철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급업체와의 소통이 중요해요. 그는 즉시 철판 공급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공급업체 담당자도 감사하다며 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죠, 밀러 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한국식 일처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 협력하는 방식, 그 모든 게 경쟁력이구나. 2달이 지났을 때 첫 모듈의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조선소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진수 씨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에요, 밀러 씨. 밀러 씨가 해낸 거예요. 저희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해낸 거네요. 함께.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직원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며 완성된 모듈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제안했어요. 여기에 우리 이름을 새기면 어떨까요?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박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페인트통을 들고 모듈 옆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태극기였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박진수 씨가 다시 페인트통을 들었어요. 이번엔 빨강, 하양, 파랑. 성족이었습니다. 태극기 옆에 나란히요. 이게 우리예요. 한국과 미국. 함께 만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팀도 미국 팀도 모두가 함께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야. 우리는 동료야. 아니, 가족이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워싱턴을 뒤흔들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움직이게 만들 줄은요. 워싱턴의 한 고급 레스토랑.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조선 기술의 미국 내 파급 효과 분석. 수석 자문관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현장 보고서입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성과가 솔직히 믿기 힘듭니다. 어떤 부분이? 그들이 45일 만에 우리가 30년간 잃어버렸던 기술을 재현했습니다. 고만강강 접합, 모듈 자동화, 초저온 용접. 모두요. 트럼프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사진 한 장이 있었거든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그려진 모듈 사진이었어요. 이게 뭔가? 텍사스 조선소에서 완성한 첫 번째 모듈입니다. 한국 팀과 미국 팀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국기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진짜 메이드 인 아메리카구만. 바로 그날 밤 저는 박진수 씨와 함께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납품할 모듈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밀러입니다. 리처드, 나 본부장이야. 지금 당장 TV 켜봐. CNN. 저는 급히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엔 백악관 브리핑룸이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그가 화면 뒤에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바로 저희가 만든 모듈 사진이었어요. 이것은 텍사스에서 만들어진 LNG 운반선 모듈입니다. 미국인의 손으로 미국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줬고, 투자를 해줬고, 무엇보다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참모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건 옳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미국 우선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올바른 파트너와 함께 서는 거라는 걸요. 박진수 씨가 TV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스승이고 동료이고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준비된 원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숙련된 한국 조선 엔지니어를 위한 특별 비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 비자라니. 이건 엄청난 발표였어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생각하면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정이었죠. 일부는 제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 조선업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박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박 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저희 때문이 아니에요. 밀러 씨와 동료들이 보여준 변화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네. 여러분이 다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모습, 기술을 배우는 모습, 그게 워싱턴까지 전해진 거예요. 정치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다음 날 조선소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정부 관계자들이 시찰을 오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갑자기 유명해진 겁니다. 일주일 후 실제로 상무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선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2달 전 그 조선소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곳 같은데요. 제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밀러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엔 어땠습니까? 한국 팀과 일하는 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화도 났어요. 우리가 왜 한국한테 배워야 하나 싶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그들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마음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대통령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변화입니다.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마음의 이전이요. 그날 오후 박진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밀러 씨,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요? 아직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면 돌아올 거예요. 정말요? 약속드려요. 밀러 씨와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안 떠나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진수 씨의 눈빛에서 걱정이 보였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박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프로젝트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밀러 씨, 여기서의 일이 제게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건 제 꿈이에요. 당신의 꿈이요? 네. 한국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 그게 제 아버지 세대가 꿈꿨던 일이고 제가 이루고 싶은 일이에요. 저는 박진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어요. 고마워요, 밀러 씨. 그날 밤 박진수 씨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출국장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요. 꼭 돌아올게요. 기다릴게요. 박진수 씨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길.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가 계속되길. 사흘 후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진수 씨였어요. 밀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를 설득했습니다. 프로젝트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더 늘리기로 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박진수 씨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추가 기술진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명이요. 밀러 씨,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20명이라니.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 본사가 미국 프로젝트에 완전히 올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해냈어. 정말로 해낸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일주일 후 박진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20명의 한국 기술자들도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던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의 팀이 됐구나. 한국도 미국도 아닌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구나. 조선소로 돌아와 새로운 팀원들을 소개하던 날 박진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밀러 씨, 이제 밀러 씨가 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제가 한국 기술자들을 가르쳐요? 당연하죠. 밀러 씨는 이제 이곳의 마스터예요. 우리 신입들한테 미국식 작업 방식을 알려줘야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다니. 한때 학생이었던 제가요. 저는 새로운 한국 기술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정신이 만나는 곳입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석 달이 흘렀습니다. 조선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한국 팀과 미국 팀이 함께 조회를 했고 저녁 6시면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적의 벽은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냥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돌아온 거죠. 제 동료 톰은 이제 고만강강 용접의 전문가가 됐어요. 예전엔 용접봉 잡는 것도 떨었던 그가 말이죠.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나 어제 아들한테 조선소 구경시켜줬어.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 아빠 멋있다고. 나 그 말 듣고 울었어.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되찾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어요. 어느 날 오후 박진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저를 조선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대형 트럭이 서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죠. 이게 뭡니까? 밀러 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박진수 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신형 용접 장비가 가득했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밀러 씨는 이제 이곳의 수석 기술자예요. 최고의 장비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수석 기술자라니요? 박진수 씨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책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텍사스 조선소 수석 기술 고문. 회사에서 정식으로 임명했어요. 앞으로 밀러 씨가 이곳 기술 부문을 총괄하게 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을 일했지만 평사원이었던 제가 이제 수석 고문이 됐다니요. 저한테 과분한 자리예요. 아니에요. 밀러 씨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밀러 씨는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곳을 사랑하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수석 고문이래. 아내가 저를 껴안았어요. 축하해요, 여보. 당신 자격 충분해요. 전부 한국팀 덕분이야. 그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 아니에요. 당신이 배우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됐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들도 미국의 신규 채용자들도 모두 제게 배웠습니다. 밀러 선생님, 이 용접 각도가 맞나요? 젊은 한국 기술자가 물었어요. 밀러 선생님이라니. 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해보세요. 급하게 하면 접합이 약해져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모습을 박진수 씨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밀러 씨, 훌륭한 선생님이네요. 박 씨한테 배운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법을요. 이제 밀러 씨가 더 잘하시는걸요. 한국 애들이 밀러 씨 칭찬 엄청 해요. 설명이 쉽고 명확하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선소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대통령이요? 여기로요? 박진수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단한 일인데요. 준비해야겠어요. 일주일 동안 조선소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씨가 말했어요. 너무 꾸미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일하는 현장의 진짜 모습을요. 방문 당일 검은색 차량 행렬이 조선소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내렸어요. 그의 뒤로 참모들과 기자들이 따라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회사 사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트럼프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텍사스 조선소군요. 직접 보니 대단하네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장이 앞장섰고 우리는 뒤를 따랐어요. 트럼프가 작업장을 돌아보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 장비는 뭡니까? 초저온 용접기입니다. 영하 160도에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대단하군요. 미국 제품입니까? 아니요,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트럼프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최고의 장비를 쓰는 게 맞습니다.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그때 트럼프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리처드 밀러입니다. 이곳 수석 기술 고문입니다. 오, 밀러. 당신 이름 보고서에서 봤어요. 한국 팀과 함께 첫 모듈을 만든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밀러. 당신 같은 사람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제게 고맙다고 말하다니요. 대통령님,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저는 박진수 씨를 가리켰어요. 저분들입니다. 한국 팀이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박진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박진수 씨군요. 보고서에서 많이 들었어요.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아니요, 제가 영광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서요. 트럼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진짜 우리를 도울까?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죠. 박진수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셈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돌려준다? 네. 한국이 어려웠을 때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이제 저희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한동안 박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네 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기술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대단해요. 그날 오후 트럼프는 완성된 모듈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본 것은 단순한 철판이 아닙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든 미래입니다. 트럼프가 모듈에 그려진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리켰어요. 이 두 개의 깃발이 함께 있는 게 보입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동맹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동맹이에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데 어떤 장벽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선생님이니까요.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트럼프가 박진수 씨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박 씨, 여기 좀 나와보세요. 박진수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트럼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요. 트럼프가 준비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통령 자유 메달입니다. 미국이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박진수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트럼프가 직접 메달을 그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울었어요. 박진수 씨가 받은 건 메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정이었고 존경이었고 사랑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트럼프가 떠난 후 박진수 씨가 메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제가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이 받을 자격 충분해요. 아니, 부족할 정도예요. 고마워요, 밀러 씨. 하지만 이건 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날 밤 조선소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팀과 미국 팀이 함께 축하했어요. 누군가 맥주를 가져왔고 피자도 주문했습니다. 저는 맥주를 들고 건배 제의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룬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요.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조선소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텍사스 조선소는 이제 미국 조선업의 상징이 됐어요. 매달 새로운 모듈이 완성됐고 전국에서 견학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55명의 기술자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됐습니다.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었죠.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박진수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밀러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구요? 아니요.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해서요. 석 달 정도 한국에 있어야 해요. 그럼 다시 오시는 거죠? 박진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제 두 번째 집인데요. 그리고 밀러 씨가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박진수 씨 없이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밀러 씨, 걱정하지 마세요. 밀러 씨는 이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밀러 씨,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밀러 씨가 얼마나 저를 싫어했는지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밀러 씨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곳 최고의 리더고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씨,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는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밀러 씨도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밀러 씨를 보며 제가 배웠어요. 진짜 선생님은 학생의 변화를 보며 성장한다는 걸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니까요. 일주일 후 공항에서 박진수 씨를 배웅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선소 직원 50여 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 팀도 미국 팀도 모두요. 박 씨, 꼭 돌아오세요. 약속할게요. 석 달 후에요. 박진수 씨가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그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그가 사라진 후 저는 조선소로 돌아왔습니다.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박진수 씨가 하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아침 조회를 주관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루이지애나의 두 번째 조선소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본사에서 저를 그곳 기술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밀러 씨가 가장 적임자예요. 텍사스에서 이룬 성공을 루이지애나에서도 재현해 주세요. 저는 루이지애나로 갔습니다. 그곳은 텍사스보다 더 열악했어요. 40년 넘게 방치된 조선소였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요. 저는 박진수 씨가 했던 것처럼 했습니다. 먼저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만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폐허가 아니에요. 이곳은 미래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석 달 후 박진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가 아니라 루이지애나로 왔어요. 제가 있는 곳으로요. 밀러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박 씨.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조선소를 둘러봤어요. 대단한데요? 석 달 만에 이렇게 바꿨어요? 박 씨한테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밀러 씨만의 방식이에요. 멋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선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조선소를 비추고 있었어요. 밀러 씨 기억나세요? 1년 전 텍사스에서 석양을 함께 봤던 거요. 기억하죠? 그때 박 씨가 말했어요. 일하는 조선소의 노을은 아름답다고. 지금도 그래요. 아름다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밀러 씨, 제가 미국에 온 이유 아세요? 돈을 돌려주려고요. 은혜를 갚으려고요.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뭔데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이 받은 건 기술만이 아니었대요. 희망이었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대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나눠줄 때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박 씨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왔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러요. 그리고 밀러 씨를 만났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디어 코리아, 처음엔 당신들이 싫었습니다. 관세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예요. 당신들은 기술만 준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줬고 희망을 줬고 미래를 줬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동맹이 뭔지를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게 동맹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은 제 선생님이고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그 편지는 훗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실 벽에 걸렸습니다. 액자에 담겨서요. 그 옆에는 사진이 하나 걸렸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그려진 모듈 사진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의 조선소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라고 말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리처드, 편견을 버려. 마음을 열어. 그들은 적이 아니야. 그들은 내가 만날 최고의 선생님이고 친구야. 한국은 기술로 미국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은 진정성으로 이겼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배려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이제 미국인들은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요. 기술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훌륭하다는 걸요. 저는 오늘도 조선소에 출근합니다. 박진수 씨와 함께요. 우리는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 배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요. 그리고 언젠가 제 손자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할아버지,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한국은 지상낙원이란다. 기술의 나라이자 마음의 나라. 그리고 할아버지 인생을 바꿔준 나라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느끼셨나요? 우리는 기술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받은 걸 돌려주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에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자랑스러우신가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선진 대한민국의 발전상의 기쁨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꼭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